자, 이번 강의는 측정형 지그 제작 스타디용이죠. 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이나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뭐 어디가 얼마큼 나오고 어떤 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측정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원포인트 수리하는 사람들을 우리 수리맨들은 많이 부러워해요. 그 사람은 가니까 뭐뭐 가니까 되더라, 걔는 뭐 이러는 거 하니까 되대.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많은 그 제품들을 접해왔고 또 많은 이런 기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수리가 가능한 겁니다. 원포인트 수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숙련과 숙달을 하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포인트 수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수리도 많이 알아야 원포인트 수리할 수가 있다. 경험치죠. 근데 우리 이제 수리맨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통계적인 측정치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죠. 그럼 아무거나 갈아봐야 된다, 그런 개념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많은 그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우리 게임하는 사람들도 첫 번에 게임 잘합니까? 해가지고 어떤 요령이 있고 해서 이제 아이템도 많이 먹고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 수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초 지식을 스킬업을 하고 또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측정도 해보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일 때 비로소 이제 나름대로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형 지그, 이건 이제 스타디용 지그인데 아답터하고 타입하고 리소드 타입 두 가지를 우리가 이게 만들어 보는데, 우리 모니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아답터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리소드 타입이 있는데, 요즘 모니터는 옛날에는 CCFL 백라이트 방식이었으면 요즘 LED 백라이트 방식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다 이렇게 고장난 걸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작동되는 거 있죠. 작동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그를 만드는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아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크릴판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지는 않아요. 이걸 뚫으면 좋은데 잘라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글루건을 붙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죠. 레이저로 다 가공을 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판때기를 사다가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게 LCD 모니터고요. 요게 좌측에 있는 게 LCD 모니터고 우측에 있는 게 LED 모니터입니다. 이 반을 나눠서 얘가 이제 LCD 모니터 CCF 방식, 요거 이제 LED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누르면 동작이 실제 됩니다. 이게 액정, 여기 지금 LVS 케이블에 액정 연결하면 화면이 나와요. 동작되는 거. 동작되는 걸로 측정을 해야지 고장난 걸 갖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죠. 자, 요건 이제 뒷면이에요. 뒷면을 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냐면 이 테스터기나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뒤집어서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이제 회로도 좀 공부할 수 있고 아까처럼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 파형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찍어보고 측정도 해보고 또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답터 타입이고요. 이게 220V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답터가 들어가서 기동을 시키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니터를 가지고 이런 지그를 가지고 실제 전원을 넣으면 이게 동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파워온 단자를 눌렀을 때 이제 CCFL이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되는 거를 갖고 만들으라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LED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측에 지금 12V가 인가돼서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 거죠. 전원만 꽂으면은 AD 보드나 인버터 전원만 공급되지 실질적으로 백라이트가 안 켜지죠.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파워온 시그널이 어디로 가요? MCU로 가서 MCU에서 펌웨어에서 연산을 해서 5V 신호를 어디로 주냐? 인버터나
아니면 LED 모니터 같은 거는 컨버터 쪽으로 신호를 주면은, 신호를 어디로 주냐? PWM 이네이블 단자로 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PWM이 동작을 해서 이제 이 CCFL 또는 LED에 공급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만 꽂으면 얘는 오토 방식이에요. 전원은 다 공급되고 있는 거야. 단 백라이트만 안 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모니터들은. TV는 틀리죠. TV는 어떤 스탠바이 전원만 넣으면 5V만 공급되다가 어떤 스위치 신호를 주면 그때 이제 메인 파워가 동작해서 이제 5V, 아주 12V, 24V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립스보드 타입 있죠. 아답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220V 타입으로 들어가는, 그죠? 220V 들어가는 립스보드 타입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동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원을 이제 인가했을 때 동작이 어떻게 되고, 또 PWM도 찍어서 파형이 있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지구로다가 이제 우리가 스타디를 할 수가 있겠죠. 뒷면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게끔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게 만드는데 아주 어렵더라고요. 톱질하고 막 이래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좀 예쁘게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지그는 이 구르건을 해서 힘을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나사, 그죠? 지나사를 대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요 지그 가지고 계속 측정하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해서 여기 PWM도 찍어보고, FET도 한번 재보고, 그죠? 뒤에도 회로들이 있잖아요. 회로도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이제 립스보드 타입은, 지금 모니터리 립스보드 타입은 전원만, 즉 220V 전원을 인가하면, 그죠? 인가하면 AD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에 필요한 12V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오토 방식이라는 얘기죠. 오토 방식이에요. 그죠? 단지 얘만 CCF만 안 켜고 있다 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되냐면, 뭐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먹히는 어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오토 방식으로 만들어 놨나 봐요. 왜냐면 TV처럼 스탠바이만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12V가 나오게 하는, 메인 파워가 동작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예요. 오토 방식이에요. 전원만 넣으면 5V, 12V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죠?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산을 해서 우리 어디로 두냐? 바로 인버터 쪽에 뒤쪽에 뒤집어 보면 PWM 있어요. PWM 이네이블 단자로 신호를 주게 되면은 PWM이 이제 그 온오프 신호를 어디로 주냐? FET 게이트 드레인에 줘가지고 온오프 스위칭을 해서 트랜스 1차 축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죠?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축에 유도기 조절 발생되는데, 이 CCF를 키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 2차 측에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건선수에 따라서 전압이 승합이 되는 거죠. 이 승합 트랜스란 말이죠. 그래서 15,000V를 만들어서 이 CCFL에 공급돼서 이 형광등이 켜진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 CCFL은 뭐냐면 AC를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ED는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소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직류를 가야 된다는 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일립스보드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파워온 전압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기동을 해서 이렇게 CCFL이 켜지는 거죠. 앞선에도 얘기했지만 동작되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정상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게이지도 전압 볼트미터를 달아 놓게 되면 테스터를 안 찍더라도 이런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LED 방식이 또 있죠. LED 방식은 또 이 지금 LED 백라이트를 켜는 방식이니까 이 동작 요건은 같아요. 단지 이제 인버터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 컨버터 통합형 립스보드인데요. 이 SMPS 안에 이렇게 컨버터가 인버터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는 트랜스가 없죠. 왜냐면 이 승합을 해서 직류를 승합을 해서 이쪽으로 백라이트를 켜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컨버터 타입, 즉 LED 백라이트 방식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CCFL 방식이냐 LED 방식이냐 큰 문제가 아니라 교류를 공급해 주냐 직류를 공급해 주냐 차이인데, 이제 CCFL 방식에서는 인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LED에서는 뭐 컨버터라고 그런다. 컨버터.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면을 보면 측정하게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을 이제 파서, 뒤에 보면 저기 PWM하고 FET가 보이네요. 스위칭 소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구멍을 팔 때 좀 잘 해가지고 좀 예쁘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20V를 이렇게 인가하게 되면은 모니터 쪽은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5V, 19V, 5V가 이렇게 켜져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단지 이 LED만 안 켜졌다 뿐이지, LED는 지금 동작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때 LED가 동작을 해서 LED가 켜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TV하고는 이 구동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고 우리 이 TV는 스탠바이 방식이다. 이게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실제 동작되는 제품을 만들어 그랬죠. 그래서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온 스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LED가 정상적으로 켜져야 된다. 물론 여기다가 LVDS 케이블을 액정으로 연결하게 되면 액정에 또 뭐 화면이 나오겠죠. 이건 실제 지금 나오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거 사서 이렇게 했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버리고 간 거 수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용 이제 교보제죠. 교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꾸 찍어보세요. 그냥. 제가 아까도 좀 실험하다가 220V가 감전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뭘 잘못되고 만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방송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대전화콘에서 이런 데는 310V가 충전되어 있는데, 이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는 거거든요. 이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310, 큰 전압 아니야.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기가 올라와서 기분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계속 찍어보고 파형도 측정해보고, 지금 오실로스코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들이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제가 돈 많은 뭐 회장 아들이라면 한 대씩 다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절약을 해서 요즘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서 100메가 이상 나오는 것들이 많이 싸졌어요. 그런 걸 좀 하나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V SMPS 쪽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 TV는 원체 이게 좀 커가지고 여기다 지그를 만들 수가 없어서, 보통 TV 고장은 SMPS 고장이 주를 이루고 있죠. 거의 전원부 쪽이. 그래서 이제 SMPS TV용 커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제 TV 수리하고 버리고 간 거 SMPS만 뜯어가지고 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일반 그 립스보드 SMPS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 모니터하고 이 TV는 이 PFC 회로하고 RC 공진 회로가 이게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스탠바이 회로가 따로 있고요.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예. 좀 틀리죠. 예. 뒤에 보면 이제 PFC 컨트롤러하고 RC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 건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공부하려 그러면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예. 요즘 뭐 인터넷 옥션 같은 데 뒤져보니까 이런 양품들의 단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매장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사장님 가지세요 하고 주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좀 모아서 여러분들 선물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작년에 다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뭐 개통도 약 있으면 없다 그러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불량 나는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뒷부분을 이제 그 아크릴을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모니터하고 틀리게 이제 TV는 220V를 이제 저희가
여기서 220V를 인가를 딱 하게 되면 꽂으면은 이 스탠바이 5V만 나옵니다. 이게 5V만. 아직 메인 전압은 기동을 안 해요. 왜냐면 메인 전압까지 기동하면 전력이 많이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TV 쪽은 스탠바이만 나왔다가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그 시그널 신호가, 그죠? 시그널 신호가 이제 TR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PFC하고 RC 회로를 기동시켜서 이제 메인 전압이 나오는 방식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파워온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탠바이 5V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파워온 스위치를 올려봤어요. 제가 이제 리모컨을 누르거나 파워온 스위치 눌리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20V 파워를 딱 인간한 상태에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 누르게 되면은 아주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해서 12.2V, 24V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 관련되는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모니터 쪽에 SMPS하고 TV SMPS하고 틀린 방식입니다. 간혹 모니터도 이렇게 스탠바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급 제품은. 근데 대부분이 오토 방식이에요. 전원 넣으면은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다 나와. 단지 백라이트, 난 LED만 안 켜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TV는 틀리다. TV는 스탠바이 좀 놨다가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메인 파워가, 즉 메인 전원부가 동작돼서 전원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그죠? SMP에서 공부를 해야 TV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글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탁상 공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얼마큼 나름대로 여러분의 실력이 내공이 쌓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죠. 알았어 하고 접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보고 뭐 진짜 안개 조금 전에 저 전기 한번 올맞는데 뭐 전기도 한번 올라보고 그래야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일부러 전기를 먹으라고 그랬냐고요? 아이 그건 아니고 그럼 큰일 나죠. 예. 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전기 오를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를 한번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저 시간 나의 세상 하직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자, 이제 크리스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정 진동자다, 수정 발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AD 보드나 이런 가전 제품에서 이런 크리스탈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뭐 이런 걸 막 많이 봤을 거야. 이제 뭐냐면 디지털 회로들은 만약 뭐 어떤 스케일러다, 뭐 MCU다 그런 것은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수정 발진자에 의해서 이 발진 주파수에 어떤 그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피아노하고 많이 다녀봤죠? 자, 오빠 생각 4분의 3박자 연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그냥 쳐요? 띵땅땡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메트롬을 틀어놓죠. 메트롬 띡딱 띡딱 이게 있죠. 거기에 4분의 3박자를 맞춰서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게 돼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트로놈이라고 메트로놈. 근데 스케일러나 MCU가 다 이 박자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14.318MHz, 12MHz 걔네들이 동작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스케일러다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물건을 놓고 이제 실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안 켰네요. 그래서 이제 그 AD 보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표기명이 뭐 14.318MHz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는 어떤 스케일러나 아니면은 MCU한테 공급해야 될 발진 주파수예요. 그 주파수에 이제 스케일러가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만약에 크리스탈이 동작을 안 한다. 아무리 다른 소자가 정상이라도 동작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 크리스탈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모니터 AD 보드를 보면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박혀 있는 게 있고, 또 메인보드는 또 두 개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이제 다른 게 있고. 그래서 메인보드는 이제 소자들이 사우스 브리지도 있고 노스 브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14.318MHz의 크리스탈의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걔가 이제 14.318MHz를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가 필요한 발진 주파수, 사우스가 필요한 발진 주파수, 노스 브리지가 필요한 발진 주파수, 그 다음에 뭐 PCI 슬롯이 필요한 발진 주파수를 보내주는 거죠. 주파수 분할을 한다고요. 여기서 분할을. 그게 이게 바로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 뭐 또 오실레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류에는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표현을 해 놓은 것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2MHz, 14.318MHz, 24메가, 뭐 24.576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발진 주파수를 보통 그 클럭이라고 얘기하죠. 클럭 신호에 어떤 그 동작 신호를 신어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수정 발진자라는 것은 우리 피아노 칠 때의 메트로놈,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휘자의 어떤 그 지휘에 맞춰서 악기들이 거기 맞춰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그러니까 지휘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크리스탈이다. 어떤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크리스탈은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AD 보드에 보면, AD 보드는 뭐 늘상 많이 이제 보는 거지만, 여기 이제 크리스탈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보이시죠? 하얀 거, 여기 크리스탈이에요. 여기 이제 루페나 이게 그냥 보도 보여요. 14.318MHz라고 봤어요. 이 스케일러가 동작하는 주파수가 14.318인데 다른 것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이 스케일러 안에 또 이 14.318MHz를 받아서 아마 이런 데다 공급해주는 그 회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옛날에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스케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운드 칩도 있고, 그죠? 또 EPROM도 있고, 또 MCU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4.318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 입력을 받아서 이 안에 주파수 번호를 거쳐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그 회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메인보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크리스탈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건 이제 리드 타입에 뒤에 보면 리드로 이렇게 땜이 돼 있죠. 근데 여기 SMD 타입도 있어요. 여기 SMD 타입도. SMD 타입은 이게 제의가 좋은데, 이 리드 타입 같은 거는 젤람 뒤집어서 하니까 아주 귀찮은 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드 타입과 SM 타입 두 가지가 있다. 그것도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지그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미리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이런 지그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거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V를 딱 인가하게 되면 12V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이 시즈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 시즈앱을 들어오죠. 이게 동작되는 걸 이렇게 갖고 있어야 우리 측정이 가능하다고. 고장난 건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그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만드느라고 손도 다 망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진자, 크리스탈은 그런 거다. 그래서 크리스탈 기호는 맨날 얘기하죠. 회로 기호는 이렇게 그리고요. PCB 기호는 X로 돼 있어, X. X로 돼 있는 건 크리스탈이. 이거 TR 아니야? 이러지 말고 또 TR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리드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X라는 것은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기명이.
자,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를 보면, 뭐, 동작 원리야, 뭐, 이런, 얘가 지금 나오는 게, 여기 지금 14.318MHz에 지금 그 크리스탈 쓴 겁니다. 여기 보면, 그죠? 요게 지금 제너시스 스케일러 칩인데요. 5621 칩이에요, 이게. 제너시스 칩인데. 이 칩이 제대로 신호해서 예른데 신호를 이 동작을 시키려면 이 크리스탈의 신호를 갖고 신호에 이 주파수 신호에 이 동작 신호를 갖고 얹혀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메트로놈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얘기했죠. 이 크리스탈이 여기서 이쪽에 스케일러에 이 크리스탈 발진 주파수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회로도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는 어떻게 돼 있냐? 메인보드는 여기 지금 14.318MHz의 이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 지금 메인보드는 USB 쪽도 있고 무슨 CPU 쪽도 있고 PCI 슬롯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14.318MHz를 요게 뭐냐,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칩인 소자인데, 요쪽으로 공급을 해서 이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각 필요한 쪽에 이 주파수를 공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마도 얘도 지금 이렇게 얘가 받아서 요 내부에 아마 이 주파수 분할하는 회로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쪽으로 공급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파수 분할 기본 주파수를 이 크리스탈이라는 이런 수정 발진자는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14.318MHz, 뭐 12MHz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앞전에 제가 얘기를 좀 안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크리스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떤 인공수정, 천연이나 인공수정을 특정 각도에서 잘라낸 수정펜에다가 전극을 부착해서 이 전기를 가해보니까 고유의 주파수가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수정에다가 양쪽에 어떤 그 전극을 부착해가지고 어떤 전기를 가해보니까 특이한 주파수가, 고유의 주파수가 나오고 있더라. 어떻게 잘랐느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고정적으로 이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맨 메가헬스다, 맨 메가헬스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수정은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쓴 건 다 고정 주파수를 갖고 있는 이 고정 주파수의 크리스탈들입니다. 이게 가변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메인보드나 이런 걸 보세요. 그럼 다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마킹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정된 주파수를 스케일러가 필요한 건 뭐 몇 메가헬스, 얘가 동작이 몇 메가헬스를 공급해 주니까 제대로 동작되더라. 그런 건 이제 과학자들이 소자 만들면서 연구를 했겠죠. 메인보드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죠?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고정 주파수 14.318MHz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주파수 분할을 해주더라. 이렇게. 예. 그 CPU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클락 주파수가 CPU 쪽에 공급이 안 되면 CPU가 동작을 못 해요. 그 동작에 맞춰서 이게 앞다 그러면 사람이 신호에서 한 사람 항상 가야지, 막 신호 없이 가다 오면,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었다, 무법천지다 그러면 차가 여기 와서도 부닥치고 신호에 없으니까 막 난리 야단 법석을 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 고유의 주파수에 얹혀서 이런 소자들이 동작하다 보니까 충돌 없이 제 기능을 다 해서 이 동작이 되는 거죠. 이게 그 클럭 크리스탈의 그 궁극적인 어떤 의미고 작동 원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항상 머릿속에 메트로놈,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 클럭이 없으면은 이 소자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안 돼요. VCC 전압을 가해줘도 동작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크리스탈의 표기 의미를 보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정 주파수를 쓰는 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면 12MHz
24MHz, 24.576MHz, 14.318MHz 이렇게 표시가 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게 고정적으로 된 걸 갖다가 제품을 소자를 쓰는 거죠. 근데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기죠. 모양은 뭐 다양하게 있죠. 여러 가지 생긴 게 있는데 모양은 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요렇게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리드 타입인데 핀이 4개인 것도 있고 요렇게 SMD 타입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표기명이 각각 이렇게 고정을 익히시는데 요런 것도 뭐 SCO10, 뭐 SCO0660 이건 또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런 것들. 예.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 안 돼 있는 걸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써니 SCO060이라는 이 크리스탈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오더라고. SCO060 나오더라고. 뭔 의미를 이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알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거의 고정돼 있는 마킹이 돼 있는 고정 그 발진을 하는 크리스탈을 주로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찾아보자. alldataSheet.co.kr 효자 노릇하는 그 데이터 시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요? 뭐 간단한 거는 그냥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SCO060 이 주파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252 뭐 나오긴 나오네 여기 밑에. 근데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 그런 분들 내가 찾으니까 뭐 안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 우리 SMD 코드북에서 그거 몰라가지고 뭐 못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에도 안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자,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크리스탈이 어디에 주로 사용하느냐 이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메인보드에 보면 아까 표시했죠. 여기 크리스탈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도 크리스탈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5V 신호를 자 파워를 꽂게 되면 5V 스탠바이 신호가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했죠? 레귤레이터를 통해 들어가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부팅 에러와 시모스 에러 공급해 준다 그랬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넣게 되면 이제 동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 사우스가 5V 신호를 받아서 이제 3.3V를 받아서 동작하려 그러면은 얘가 동작을 하려 그러면 어떤 신호에 실어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우스를 동작하기 위한 바로 이 클럭 제너레이터 바로 옆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놈이 얘한테 클럭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신호에 맞춰서 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이 클럭에 맞춰서 얘가 이 신호에 클럭 주파수에 신호를 실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우스 브리지형 이 크리스탈이 이게 옛날에 나가는 것도 간혹 있었어요. 동작이 안 되네. 이 측정해보면 여기서 파형을 재보면 안 나와. 전압은 나오는데 파형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아예 전압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요 전압을 공급해주는 이 크리스탈에 2V 이상이 가해지는데 여기 공급해주는 회로가 전원부가 망가져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잘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이 사우스 브리지 쪽에 이 크리스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우스 브리지용 크리스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서 이런 크리스탈 쓰는 거고요. AD보드에, 아까 보여드렸죠. AD보드에 14.318MHz의 크리스탈이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공급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또 뭐 해주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한번 제대로 동작되는 걸 크리스탈을 한번 그 디솔더링해서 부품을 빼가지고 한번 동작시켜 보십시오. 죽어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동작이. 얘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크리스탈이. 아니 그 오케스트라에 주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연주를 하겠어요? 야 알아서 니네 연주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항상 그래서 그 밴드에 보면 밴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 거죠. 마스터가. 자 그런 역할을 해준다. 무지하게 이거 지금 생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소자 중에 물론 이런 거 이거 다 중요해요. 얘는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 그래픽 카드에도 보면요. 그래픽 카드에 보면 없는 게 없어. 이 크리스탈은 다 존재해. 여기도 있죠. 예. 여기도 있다고. 이런 거를 여기 이
발진 주파수에 실어서 얘가 GPU도 동작을 하는 거니까 다 있다고요. 스마트폰 뜯어보세요. SMD 타입의 크리스탈이 딱 존재합니다. 전자시계 크리스탈이 딱 존재해요. 그 분주 회로라는 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크리스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에는. 자, 그리고 크리스탈 양극판별 어떻게 해요? 이 전압만 재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위칭 발진을 내는 소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해야 된다. 그 만약에 14.318MHz면은 그 주파수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출력을 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파형이 나오고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테스트 하기는 죽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다 보니까. 그래서 크리스탈 양극판별 측정 장비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잰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이 아주 거칠어요. 아주 이 거칠은 놈이야, 이놈이. 에? 얘가 이제 액정을 이용하고 얘는 CRT를 이용해서 그런지 얘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주 이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이 수리맨들이. 야, 그거 디지털을 왜 사냐? 그 아날로그 사. 파형도 뭐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고가들은 더 파형이 더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날로그를 써보면요, 이 파형들이 굉장히 예뻐요. 아주 예쁘다고. 근데 얘는 나오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직류다 그러면 이게 리플이 이게 잔 이런 점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리플이야 뭐야. 근데 이제 이 아날로그는 아주 파형들이 깔끔해서 리플이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파형이 거칠게 보인다, 부드럽게 보인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하나 준비하든 이걸 준비하면 마찬가지인데, 뭐 중고 제품들은 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가 많아요. 대신에 뭐라 그랬죠? 전에 장비 설명할 때 100MHz 이상을 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뭐 20메가 이런 거 안 됩니다. 60메가 안 됩니다. 100메가 이상을 꼭 사시라고. 왜? 그 이하면 측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이런 이제 측정 장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나 오실로스코프도 싫어. 난 게이지로 디지털 테스트하기처럼 난 그 파형이 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쓸래 그러면 이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카운터로 딱딱딱 하면 여기 액정에 아까 14.318이다 그러면 14.318 이게 딱 나타나죠. 정상. 예. 거꾸로 얘가 이제 신호를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주파수 카운터는 저는 갖고 있는데 옛날 거라서 작동이 안 되더라고. 제가 중고를 샀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실로스코프로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측정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아까처럼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장비가 있다. 크리스탈 양극판별법. 지금 지금 AD 보드에는 14.318이라는 이 크리스탈 쓰고 있습니다. 수정 발진자를. 여기를 지금 제가 이 전자헬밍으로 찍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정확하게 14.318 MHz라고 딱 찍혀 있죠. 이거 지금 주파수가 나온지 어떻게 판정해요? 내가 양극판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오실로스코프를 써야지 파형이 보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얘를 했더니 파형이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파형이 쭉 나오죠. 재봤더니. 그래서 이 파형하고 일치하냐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 오실로스코프에 지금 여기가 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제품 회사에 이 고객 지원부하고 통화해서 한참 통화를 제가 해봤는데, 아니 분명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그럼 왜 스위칭 주파수 5단자 레귤레이터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한번 데이터 찾아봐야 돼. 아직 연락을 지금 못 받았거든요. 여기 원래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주파수를 표시하면 여기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안 나오고, 파형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형이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발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14.318MHz에 파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파형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교정이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그 지원부에서는 모르더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했더니 나중에 연락 준대놓고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비교를 해야 돼. 아까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150kHz 했으면 뭐 150.몇 나왔었죠. 여기.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 파형 갖고는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이만큼의 발진 주파수 폭을 갖고 나오는 건지.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비교를 해서 이게 찍으면 양부 판별이 가능하다 하고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죠. 아까 실제 파형, 스위칭 레귤레이터 파형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줬죠. 예. 내가 그거 하다 전기 한번 올맞습니다. 뭐걸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발진이 되는 것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서요. 이 소자가 발진 소자다 그러면 항상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생각을 하면 돼. 발진 파형이 없는 거다. 테스트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해서 레귤레이터 쪽하고 이제 그 클럭 쪽하고 저 크리스탈하고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PWM이라는 그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의 약자죠. 우리 전원 소자에서 무지하게 스위칭 소자로서 중요한 거죠. 중심 소자인데 그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강의 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동영상 우측 하단 구독 클릭, 아예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구독 클릭을 좀 눌러주십사. 제가 그러면 우리 아주 좋은 콘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친구들 소개시켜줘서도 또 많이 좀 누르게 하세요. 좀 구독자, 제 구독자가 많아야 또 제가 앞으로 뭐 아두이노 강좌서부터 또 수리 실무 쪽서부터 해서 저도 많이 작성하죠. 저도 일하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저 많은 구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